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학용어원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자, 이번 주도 신경계에 이어서 할 건데요. 저 신경계의 증상, 그에 따른 이제 진단 용어, 그리고 이제 증상이나 진단에 따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검사 방법의 용어와 수술 용어로 신경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교재 218페이지 보시면 테이비스 도살러스 맨 마지막 줄부터 이번 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테이비스 도살러스라고 해서 척수로 또는 척수매독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척수매독 같은 경우는 중추신경계의 매독균이, 그래서 트레포니마 팔리둠이라고 해가지고 이 매독균에 의한 감염으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만성 중추신경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트레버스 도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척수에서 앞불으로는 운동신경이 나오고 뒷불로는 감각신경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매독균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척수의 뒷불, 그래서 결국은 감각신경의 황폐화와 변성을 초래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척수 매독 같은 경우는 이 매독균 트레포니마 팔리둠의 균에 의한 거다 보니까 매독 3기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증상으로는 여기 보시면 벼락 치는 것 같은 격동의 발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격통이라는 거는 굉장히 심한 아픔, 그래서 우리 격통이라고 하면은 그냥 아픈 것보다는 심한 아픔을 격통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척수로 매독 같은 경우는 그 격통의 발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이탁시아, 그래서 운동실조증이라든지 감각장애, 그 다음에 우리 힘줄 반사 소실이라고 해서 우리 딥텐던 있잖아요. 심부건, 요런 이제 그 리플렉스 반사의 소실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아바디 징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네. 아바디 징후가 이 힘줄 반사, 그래서 심부건 반사 소실이 있는데, 요 척수 매독인 경우에도 이 아바디 징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척수로 또는 척수 매독이라고 부르는 이 테이비스 도살러스 같은 경우는 척수 뒷불 쪽에 증상이 나타나서 감각신경의 황폐화가 나타난다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뉴라이티스, 신경염, 우리 이제 뉴론, 신경의 아이티스, 염증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이 뉴라이티스 같은 경우는 그 신경섬유 또는 이제 그 조직의 염증, 그래서 넓은 뜻으로는 퇴행성 변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염 같은 경우는 뉴라이티스에서 하나의 신경만에 이제 침해됐을 이런 염증 같은 경우는 단발신경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실 이게 신경염 같은 경우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두 번째인 다발성 신경염이 이제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발성이라고 해서 앞에다가 접두사 폴리라는 단어를 붙여서 폴리뉴라이티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발성 신경염을 좀 살펴보자면 요 말초 신경염 중에서 그 척수신경이 좌우 대칭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좌우 대칭적으로 손상을 입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신경염이다 보니까 신경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불완전 마비부터 전신 마비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요 폴리뉴라이티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뭐 감염병에 의한 거라든지 독소, 그래서 당뇨이신 분들이 체내 독소 때문에 이 폴리뉴라이티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인 것들, 그래서 그 밖에서부터 몸에 안 좋은 화학적인 독소가 들어왔다던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타민 B1의 결핍, 그 다음에 빈혈이나 동맥 경화일 때도 이렇게 폴리뉴라이티스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 탄수화물이나 뭐 단백질, 지방, 기본적인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섭취를 하는데,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 섭취가 조금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타민 같은 경우도 비타민 C를 많이 섭취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멀티비타민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질병 중에 이렇게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고 질병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잘 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에이탁시아 테스트하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운동 실조증을 이제 있는지 없는지 보면, 여기 보시면 한 아이한테 그 손가락이나 뭐 아니면은 그 인형을 손으로 가리키게 해요. 손으로 가리키는데 한 번에, 그래서 한 손으로 한 번에 저 토끼의 코를 한번 만져봐 라고 했을 때, 정상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토끼 코를 잘 만질 수 있는데, 이렇게 에이탁시아, 그 운동 실조증이 있으면은 한 번에 그 한 장소라든지 아니면 한 물건을 이렇게 잡기가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에이탁시아 구분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한 테스트 중에 하나가 이런 검사 방법이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길리안 바레 증후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길리안 바레 신드롬 또는 어큐트 급성이죠. 그 다음에 이디오패틱 특발적이다. 그 다음에 폴리뉴라이티스라고 해서 우리 다발성 신경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를 길게 되어 있는데 하나씩 짧으면 어큐트 급성이다, 이디오패틱 특발성이다, 폴리뉴라이티스 다발성 신경염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긴 단어라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얘는 급성 특성 다발 신경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길리안 바레 증후군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길리안 바레 증후군 같은 경우는 말초신경하고 뇌신경을 광범위하게 침해를 해가지고 전신에 말초 증상을 이제 나타내는 이런 건데, 더군다나 얘가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원인 불명의 질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리안 바레 증후군 같은 경우는요, 한 3주에서 4주 정도 심하게 악화됐다가 뭐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뭐 만성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물론 만성으로 가면 질병명이 바뀌기는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전신의 말초신경에 마비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신경이 이제 중추신경, 말초신경, 또 말초신경에서도 뇌신경, 그 다음에 척수신경 앞에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요. 이 신경의 길이를 길게 이렇게 늘어뜨리면 요 길이가요, 72km까지 이렇게 굉장히 긴 신경의 길이를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72km의 말초신경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요 길리안 바레 증후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호발 연령을 보시면 30대에서 40대 젊은 층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10만 명당 2명 정도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 길리안 바레 증후군도 사실은 뭐 희귀 질병은 아닌 거죠. 그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자가 면역 질환이면서 한 달 정도 좀 악화되다가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러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 가지 균에 의해서도 발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예방 접종 후에도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나온 거는 아닌데, 이번에 코로나 때도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요 길리안 바레 증후군을 호소하는 환자분들도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길리안 바레 증후군 같은 경우는 뭐 호흡기계라든지 소화기계 이런 증상이 보이다가 나중에 다발적인 신경염의 증상을 보이다 보니까 그 원인으로부터 몸에서 먼 부위로부터 몸체로 이렇게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잘 움직이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제 뭐 삼키기도 곤란한 우리 연하곤란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을 나타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증상들은 길리안 바레 증후군 또는 Acute Idiopathic Polyneuritis라고 해서 급성, 특발성, 다발 신경염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비스 한번 볼까요? 우리 광견병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미친 개한테 물렸을 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레이비스 같은 경우는 그 중추신경계에 침범하는 요 RNA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질환인데요. 사실 꼭 뭐 개한테만 물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개라든지 다른 동물들, 늑대나 박쥐 이런 동물들한테 물릴 때 그냥 뭐 동물들이 아니라 이 레이비스 광견병에 걸린 이런 동물들한테 물려서 발생하는 요 질병을 레이비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레이비스는 인수 공통 감염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과 동물들이 같이 질병을 이제 일으키는 이런 질병 중에 하나. 그래서 레이비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뇌가 이제 뇌 부종이 일어나면서 요 증상도 퇴화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약간 퇴화하는 이런 증상이라든지, 퇴화하면서 또 여기 보시면 딜리룸, 선망이라든지 할루시네이션, 환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신 과다 흥분, 우리 도파민제제 엄청 맞은 이런 사람처럼 과다 흥분이 된다던가,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많이 들어본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하이드로포비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광견병에 걸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물에 대한 공포증, 그래서 우리가 포비아라는 거는 공포증을 포비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의학에서 포비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것 같기는 한데요. 요 하이드로는 물이죠. 그래서 물에 대한 공포증을 하이드로포비아라고 하는데요. 요 레이비스 광견병에 걸린 요 광견병 같은 경우는 이제 급성 전염성 질환, 감염성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선망이라든지 환각이라든지 과다 흥분이라든지 뭐 경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질병 중에 하나가 요 레이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길리안 바레 증후군이라고 해서 위에 보시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보시면 열에 의해서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방 접종이라든지 약물에 의해서도 이 길리안 바레 증후군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종이 나타나면서 뭐 호흡근의 쇠약이라든지 식기 장애라든지 삼킴 장애 이런 것들을 이제 동반을 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길리안 바레 증후군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광견병, 레이비스 같은 경우는 이 그림 때문에 잘렸는데 요 그 중추신경계에 요 RNA 바이러스가 침범을 하면서 앞에 나타나는 요런 증상들을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멘시아. 우리 치매는 또 신경계에서 빠질 수 없는 그 증상 중에 하나죠. 이 디멘시아 같은 경우는 치매라고 해서 우리 뭐 멘탈이라고 하죠. 정신에다가 앞에다가 뭐뭐 없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약간 이거를 이제 디멘시아 또는 치매라는 용어가 사회적인 낙인 효과가 있어서 명칭을 조금 바꾸자, 뭐 인지 행동 장애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자라고 하는 심리 쪽 주장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아직은 안 바뀌었으니까 디멘시아, 치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치매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질병은 없어요. 다 후천성인데요. 여기 보시면 뇌의 기질적인 장애에 의한다. 그리고 후천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회복불능이다 라는 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회복불능의 지능장애로서 의식장애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 의식장애, 다른 질병에 의한 게 아니라 이제 기질적인 장애가 있으면서 회복불능의 지능장애가 있는데요. 요 만성적인 증상으로는 만성적인 인격 붕괴라던가 그러니까 이제 자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진압력 상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진압력이라는 것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오리엔테이션 진압력을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걸 내가 아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현재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을 진압력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여기가 어디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고 이런 것들을 다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을 진압력이라고 하는데 얘가 상실이 됐다. 그 다음에 뭐 지적 능력이라든지 그 기능이 이제 질병이 와서 제 기능을 못하는 이런 것들인데요. 이 디멘시아 치매 같은 경우는요, 원인이 굉장히 많죠. 약물에 의한 거라던가 아니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마비라든지 뭐 뇌에 문제가 있을 때, 그죠? 예, 여러 가지 뇌에 문제가 있을 때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인슐린 쇼크라든지 췌장의 이제 세포 종양이라든지는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도 이 디멘시아가 이제 발생이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정신박약하고 이제 그 치매하고 구분을 해 놓는 건데요. 요 정신박약 같은 경우는 똑같은 지능장애이기는 하지만 정신박약은 지능 발육이 지체되거나 정지된 이런 상태, 그러니까 뭐 선천적이라든지 아니면 외상에 의해서 뇌가 다치면서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이 치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능은 정상적으로 잘 발달된 상태에서 뇌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러니까 퇴행성 질병,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상태, 요거를 이제 퇴행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신박약과 치매는 다르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치매 유병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 있는데 이 65세 이상의 10% 정도가 이제 치매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80세 이상의 노인한테서는 약 50%의 그 치매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이런 그
전체적인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또 이 디멘시아 치매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신경계 질환에서 대표적인 질환인데 심각한 것 중에 하나 이거죠. 회복 불능의 지능 장애다. 그래서 이제 치매에 대한 연구가 지금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치매에서 또 대표적인 게 요 알츠하이머 치매인데요. 요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그 노인성 치매에, 그러니까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걸리는 치매의 한 60에서 70%가 요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요 뇌 질환으로 인해서 노인에서의 치매 원인 중 가장 흔한 형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를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초록의 치매와 노인성 치매로 나뉘는데요. 이 초록의 치매는 보통 이제 50에서 64세의 그 인구 중에 나이대별로 걸리는 치매를 초록의 치매라고 하는데, 물론 초록의 치매도 가장 흔한 건 알츠하이머이기는 한데요. 빈도가 조금 비율이 달라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성 치매의 거의 한 70%를 그 담당하고 있는 게 요 알츠하이머 치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뇌의 전반적인 위축.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정상적인 사람들의 뇌와 알츠하이머에 걸린 분들의 뇌가 많이 위축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메모리 능력이라든지 해마라든 이제 그 기억 능력이라든지 언어 능력, 랭귀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뇌실의 확장. 그래서 뇌실, 우리 이제 CSF가 있는 뇌실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 뉴런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은 신경 섬유가 이제 뭐 뒤틀린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노인반 등이 특징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노인반을 우리가 그 단백질 덩어리라고, 그래서 시날 플러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요게 이제 단백질 중에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이면서 뇌가 제 기능을 못하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을 노인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알츠하이머에도 변함없이 노인반이 이제 많이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치매는 다들 아시다시피 초기, 중기, 말기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최근 사건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기 기억 같은 경우가 이제 장애가 있다가 나중에는 어떤 판단 능력이라든지 이해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매이신 분들이 또 불안감이라든지 우울증, 감정장애 이런 것들도 같이 동반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뭐 치료법이 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뭐 요즘 이제 뭐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약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콜린 가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 성분이 부족해져서 알츠하이머가 걸린다라는 콜린 가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증상 치료를 위해서 아세틸콜린 제제를 또 투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요 알츠하이머 질병을 위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뭐 나중에는 또 정확한 효과적인 치료약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매 다음으로 파킨슨스 디지즈라고 해가지고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요렇게 우리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성별. 우리 치매 하면은 할머니가 떠오르고 파킨슨 하면 할아버지가 떠오르는 것처럼 치매는 아무래도 유병률이 여성분이 더 높고요.
파킨슨 같은 경우는 남성이신 분이 또 유병률이 높은데요. 이 파킨슨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질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무표정한 얼굴, 그 다음 목소리도 이제 작게 내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부정한 자세로서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처진 상태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손발이 떨리는데요. 이 손발 떨리는 게 안정시에, 뭔가를 할 때는 덜 떨리는데 가만히 이렇게 움직이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더 많이 떨리는 이런 증상들을 보실 수가 있고, 관절이 굴곡이 되면서,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고 무릎도 이제 굽어지면서 뻣뻣해지는 이런 증상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종종 걸음, 그러니까 한 발 앞으로 놓는 그 거리가 짧아지면서 종종 이렇게 걸으면서 다리를 끌게 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이 파킨슨인데요. 우리 치매 같은 경우는 인지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파킨슨 같은 경우는 운동 증상이 먼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파킨슨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아세틸콜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파킨슨 같은 경우는 도파민, 그래서 도파민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라고 해서 그 파킨슨성의 파킨슨성 치매라든지 파킨슨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도파민 제제를 또 투여를 받으시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느린 행동, 뻣뻣해지고 떨리고 자세 불안정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도파민.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 도파민 같은 경우는 뇌에 있는 시상 하부에서 분비를 하고 있는데, 요 시상 하부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도파민이 적게 분비가 되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는 파킨슨 스테이지,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루게릭병이라고, 루게릭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미국의 유명한 운동선수인 루게릭이라는 사람이 걸려서 루게릭병이라고 더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루게릭은요, 에이마이오트로피 라테랄 스클레로시스라고 해서 ALS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에이마이오트로픽, 근육이 위축되어 있는 라테랄, 옆쪽이죠. 그래서 측상, 그 다음에 스클레로시스, 경화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 위축에 해당하는 가쪽 경화증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추체로의 뉴런과 브레인스템, 우리 뇌간 또는 뇌줄기, 그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 척수의 운동세포에서 이 변성이나 소실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동 기능이 많이 침범을 당해서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마비에 이르는 요 질병을 루게릭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척수의 앞뿔과 뒷뿔에 대해서도 나왔었는데, 이 척수의 앞뿔은 운동신경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척수의 앞뿔세포가 소실이 되면서 결국은 근육의 위축이 되면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되는데요. 루게릭병 같은 경우는, ALS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아보다는 성인에서 발생하는 근력 약화와 근 위축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운동신경에 마비가 오는 거지, 감각신경은 정상입니다. 네. 감각신경은 정상이다 보니까 우리 루게릭병 같은 경우 유명한 과학자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의식은 되게 명료하고요. 그 다음에 안구장애 이런 것들은 다
없게 되는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루게리병 같은 경우는요, 네, 여기 보시면 운동신경원 질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뇌하고 척수의 감각신경이 아니라 운동신경원만 파괴적이 되기 때문에 운동신경원 질환이라고 불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게리병의 증상을 보시면 근육이 위축이 되고 마비되고 경직이 되고 팔, 다리의 힘이 약해지면서 결국은 보행이 어려워지고 또 운동신경에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요 발음도 굉장히 부정확하게 되면서 음식물 삼키는 이 연화 능력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게리병 같은 경우는 인지 기능이 정상이다 보니까 우리 뭐 영화나 이런 드라마의 소재로도 또 이 루게리병을 다루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1교시 하고요. 자, 좀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